VC들, 벤처들이 투자하고 있는 섹터에서도 바이오 헬스케어와 이러한 소프트웨어 쪽에 투자 성장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 생태계에서 섹터별로 놓고 봤을 때 제일 초창기인 스타트업부터 맨 끝단인 기업 공개까지 일괄적으로 이러한 헬스케어, 바이오, IT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러한 섹터들이 인기가 많은 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이런 경기는 순환의 관점이기 때문에 사이클이 다시 또 업턴에서 다운턴으로 바뀌면 다른 섹터들이 지금은 정말 힘든 다른 섹터들이 나중에는 각광받을 수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어쨌든 통계적으로 놓고 본다면 헬스케어, 바이오 및 IT 소프트웨어의 상대 강세가 우리나라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관찰되고 있다는 것은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회상장 부분의 쪽에서는 사실 이제 우회상장이라는 제도 자체도, 그러니까 그 단어 자체도 좀 생경하실 수 있어요. 이 주식시장 안에 있는 분들이야 좀 익숙한 그런 용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그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오늘 우회상장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지금 이 허락받고 진행할 수 있는 스펙 부분 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펙 부분이 사실은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장 핫한 단기적인 테마도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요즘에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우회상장 그러면 개념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비상장 기업이 멀쩡하게 좀 인기 있는 비상장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비상장 기업 자체는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시장에 올라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정식적으로 기업 공개를 하는, 보통 이제 앞에서 보여드렸었던 IPO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다른 방법 하나는 시장에 올라오려면 다른 방법 하나는 뭐냐면 시장에 있는 기업을 M&A를 하면 돼요. 그게 우회상장이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그러면 시장에 있는 기업을 M&A를 하는데 멀쩡한 M&A도 가끔씩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됐었던 그게 카카오의 다음 인수였죠. 이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우회상장이에요. 이것도 우회상장입니다. 근데 이거는 대상 기업이 멀쩡한 경우예요. 멀쩡한 경우라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예전에는 펄하고 쉘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리고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쉘이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조개 껍데기처럼 상장사인데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실적도 그냥 아주 조금, 뭐 거의 자산도 없고 그냥 상장만 이어가는 그러한 회사들이 가장 적합합니다. 복잡하게 붙여가지고 나중에 엉클어질 필요 없이 그냥 얘는 붙이면 상장용으로만 붙이는 거예요. 이걸 보통 쉘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장외에 있는 아직 상장하지 않은 M&A의 인수 주체를 펄이라고 했습니다. 진주 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러한 백도어 리스팅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리타오텍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의 이 감독기관이 이걸 규제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선의의 기업들도 피해를 받는다라고 해서 열어준 게 이 스펙이에요. 이 스펙은 쉽게 생각하시면 공개적으로 사용하도록 쉘, 껍데기를 만들어서 상장시켜 놓은 겁니다. 다시 생각하면은요, 그냥 스펙은 현금만 있어요. 돈덩어리예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기업 자체가 그냥 스페셜 퍼포스 비근로 해서 특수 목적 회사로 얘는 상장을 위한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화되어 있고요. 직원도 물론 대표이사는 있습니다. 법인격이 있으니까. 하지만 두세 명 직원까지 다 포함해서, 그리고 대부분 다 그 스펙을 주관한 증권사 사무실 하나를 쓰고 있어요. 따로 비용 같은 걸 철저하게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스펙은 그냥 현금만 있습니다. 이 스펙을 어떻게 하느냐? 비상장 기업이 인수하는 식으로, 물론 주체는 스펙이 인수하는 것처럼 발표를 하죠. 그래야지 상장이 유지가 되거든요. 하지만 실질은 비상장 기업이 인수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비상장 기업을 이거 인수하면은 자기 에셋 부분 쪽에서 현금 부분만 그대로 늘어나는, 그러면서 고스란히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스펙이고요. 이 스펙을 지금 현재 엄청나게 많이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어요.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데, 사실 1기 스펙 때는 2010년, 11년에 1기 스펙을 맨 처음에 냈었는데, 그때는 여러 가지로 좀 미스가 많아서, 특히 너무 규모를 크게 잡다 보니까 그때는 대우증권이 아마 제 기억에 1호 스펙을 냈었는데
그때 공모 규모가 300억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산 부분만 300억이 되려는 비상장사면 그러면 전체 수익 자체는 얼마나 커야 되겠습니까? 현금 부분만 300억을 붙이려면. 그러니까 스펙이 크면 비상장 기업이 그보다 훨씬 더 커야 되기 때문에 붙일 만한 타겟을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1기 때는 이런 실수가 되게 많았어요. 대우증권 스펙 아주 요란하게 상장했는데 결국 3년 동안 합병하지 못해서 청산하고 나머지 돈 다 돌려줬습니다. 스펙의 최대 장점은 일반 투자자들한테 그 돈이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콜옵션 같은 페이오프가 그려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돈은 상장을 못하면, 그러니까 상장을 해놓고 합병을 못하면 3년 내에 합병을 못하면 청산해서 주주들한테 다 나눠줘요. 가지고 있는 그 주주한테 다 나눠줘요. 근데 이 합병을 못한 스펙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돈만 남아있기 때문에 현금이 그대로 들어오고 게다가 스펙이 상장되어 있는 이 3년 동안에는 별도의 계좌, 에스크로우 계좌에서 이걸 인출을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금 보장형 스펙으로 보통 100을 모았으면 한 97 정도를 에스크로우에 넣어놓고 나머지는 이자가 나오잖아요. 그 이자가 그대로 쌓이면서 원금을 보존하는 3년 뒤에도 이러한 스킵의 스펙들을 많이 팔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펙 부분 자체는 하단을 막혀 있다. 그러면 업사이드 포텐셜이 좀 필요한데 합병 가치 전에 그전에는 이 합병 비율 자체를 합병 신고서를 거래소에 냈을 때 반려가 되게 많았어요. 되게 꼼꼼하게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최근에는 나라가 이 부분을 다 열어줬어요. 너네가 알아서 해. 시장에 맡기겠다. 어차피 스펙이 그러려고 있는 건데 너무 깐깐하게 우리가 심사를 했더니 잘 통과가 안 되더라. 그리고 상장 기간도 되게 단축시켜줬어요. 지금 1호 스펙, 2호 스펙, 3호 스펙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스펙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언제부터 스펙이 이렇게 중기를 맞게 됐느냐? 단연코 썬데이토즈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썬데이토즈는 잘 알고 계시죠? 예. 썬데이토즈 여기 이 차트를 볼 때마다 제가 좀 한숨이 나오는데요. 2014년도예요, 이게. 2014년도에 딱 4,000원에서 2만 원을 찍었으니까요. 열심히 달려가지고 2014년도 이렇게 한 5개월 동안에 5배가 났습니다. 썬데이토즈 저 스펙이 이게 하나 스펙이어서 하나증권에서 만든 스펙이었는데요. 제가 딱 그때 2014년 딱 이 겨울 이 1월달에 블럭 거래를 제안을 받았어요. 딱 이 시점에서.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거 엄청난 것 같죠? 제가 이 거래량이 터진 2014년 때 이때 블럭 거래를 제가 제안을 받았을 때 제가 그랬어요. 아니 무슨 이런 종목을 갖다 주냐고. 거래도 엄청나게 없고 이거 우리 매도하다가 하한가 들어가면 어떻게 파냐. 우리 못 팔고 이거 못 산다 이거. 그러니까 할인해가지고 받으라는 그러한 블럭 거래 제안이었는데요. 그냥 이런 제안에 거절했죠. 그리고 5배가 딱 났어요. 그런데 그때 지금 제 판단이 그때의 판단이 틀렸지만 지금 놓고 본다면 사실은 여태부터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되게 많이 드셨을 것 같죠. 이걸 다 견디셨어야 돼요. 이게 스펙이 상장했을 때의 가격이에요. 스펙은 일반적으로는 타깃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돈만 있잖아요. 그런데 주가가 움직이진 않아요. 잘. 그냥 원래대로라면 딱 그 상장 가치에서 그대로 움직입니다. 이런 움직임. 선으로 그은 것 같죠. 이게 주가예요. 다. 거래량 거의 없어요. 사실 이 앞에만 놓고 본다면 쉽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런데 3년이 되는 시점에서 썬데이토즈랑 딱 합병을 했고 합병 이후에 이렇게 5배를 주면서 야 스펙 할만하네 이렇게 시장에서 인식이 바뀌었어요. 썬데이토즈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하나 1호 그린 스펙이랑 합병했고요. 지금은 DHP 코리아라고 종목 이름을 바꿨어요. 비상장 기업인 인공 눈물 만드는 기업인데 이 제약사 DHP 코리아가 하나 1호 스펙이랑 합병을 했고 합병 이후에 꾸준히 상승하면서 지금 2배 이상 수익률을 준 최근 1년 동안에 그러한 종목입니다. KB 2호 스펙은요 되게 특이했어요. 2,000원의 공모가인데요. 2,000원에 딱 상장을 해가지고 이때가 올해 4월 28일인데 6월 2일 전에 5월 말에 한 달 만에 갑자기 거래정지 합병을 발표했어요. 역대 최단 기간으로 합병을 발표했습니다. 얘네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썬데이토즈는 3년을 기다렸다고. 근데 얘네는 한 달만 합병을 발표했어요. 요즘에 이렇게 스펙이 붙일 게 많아요. 얘네는 K사인이랑 붙였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인증 관련된 업체죠. 전자결제 K사인이랑 붙였고요. 그래서 2호 스펙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는 2,000원에 시작한 게 2,600원 이렇게 갈 때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좀 팔았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도 괜찮았고 투자한 분들은 당연히 수익을 냈었던 그러한 기업이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과열이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 워스트 스펙 같은 경우는 첫날에 30%를 줬어요. 사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스펙은 현금만 있는 회사라고. 근데 30%가 났다는 건 정보가 샜다는 거예요. 뭐랑 붙일 거다라는 계획을 안에서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정보가 시장에 흘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30%가 나서 이때 기관 투자가들은 다 때렸어요. 생각해보세요. 합병을 하게 되면 아까처럼 합병 거래 정지에 들어가고 거래 정지가 들어가서 거래 정지가 풀려도 기관 투자가 뭘 회수하려면 6개월 이상 걸릴 거예요. 기관 같은 경우는. 근데 첫날에 30%? 6개월 기다려서 60%, 50%를 먹느냐보다는 첫날 30%를 먹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기간 비용을 감안하면. 저도 역시 첫날 다 때렸어요. 이 미래에셋 2호 스펙인데요. 미래에셋 2호 스펙도 첫날 2,000원에 원래 공모가가 시작이 됐는데 첫날에 2,200원을 왔다 갔다 하더니 계속 오르더라고요. 계속 올라요. 그래서 제가 이때에 다 팔았어요. 지금 이때가 지금 상장이 7월 23일이었는데 8월 19일이니까 한 달도 안 돼서 3,000원을 갔으니까 50%를 준 거예요. 수익률이 엄청난 거죠. 예. 정말 굿딜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갔어요. 네, 황당하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게 게다가 이 스펙이 우리나라 역사상 스펙으로서 합병 거래 정지 이후에 재상장할 때 올랐던 최초의 종목입니다. 거래 정지가 풀려서 그 다음에 바로 상한가를 붙이고 또 상을 가고 지금 그래서 50%짜리가 아니라 5배짜리였어요. 근데 이게 콜마 B&H 아시죠? 콜마의 그 자회사입니다. 그 한국 콜마는 상장사예요. 화장품 원료 만드는 회사. 거기에 콜마 B&H라고 펩타이드 합성하는 자회사가 있는데요. 비상장. 그거랑 붙인다고 해서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5배짜리 못 먹었다고 해서 아쉬워할 건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이런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또 합병 이후에까지도 가지고 갈 만하다라는 인식을 준 게 기관 투자가들한테는 되게 큰 인사이트를 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보 스펙인데요. 이거 어저께 상장했어요. 제가 오늘 업데이트 해갖고 왔는데요. 어제 상장했거든요. 2,000원에. 근데 지금 벌써 3,000원 갔어요. 이틀 만에. 이게 약간 이제부터는 스펙이 좀 된다라고 싶으니까 좀 스마트한 개인 투자자들까지도 붙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요. 스펙은 합병 전에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스펙은 그냥 돈덩어리인데 돈덩어리 자체가 하루 이틀 만에 어떻게 30% 50%의 가치가 올라갑니까? 현금이.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스펙이 올라가 버리면 무슨 부작용이 있다고요? 합병을 해야 될 비상장 기업이 엄청나게 커져야 됩니다. 그러면 합병 비율이 엉망이 돼버려가지고 스펙이 합병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거래 정지 전에 올릴수록 합병 성장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보셔도 돼요. 일반적인 그냥 쉽게 생각하는 시민 기준에서. 그러면 스펙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 정지 전에 이렇게 오르면 까고 나와야죠. 당연히. 물론 뭐 아까 같은 미래에셋 같은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합리적으로 또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오늘 상장한 건데요. 현대 에이블 스펙인데요. 현대 에이블 스펙 제가 지금 하한가로 끝났는데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잘 보시면은요. 주가가 잘 안 보이시는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오늘 2,975원에 끝났어요. 이것도 2,000원에 공모한 거예요. 그럼 이것도 어쨌든 50% 났어요. 지금 첫날에. 약간 과열이 나오고 있어요. 스펙이 제가 보기에는. 근데 스펙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과열이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요즘의 스펙들은요. 주간사에서 그러니까 올리는 증권사에서 타겟을 거의 정해놔요. 이건 뭘 와당 붙일 거야. 다만 내부적으로 그거를 보안 유지를 해가지고 밖으로 안 나가게끔 하는 거지 타겟은 거기다 정해놓는다고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타겟만 확실하다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방은 막아놨죠. 하방은 막혀있잖아요. 원금은 보전해주는 스킴이니까. 그럼 결국은 공모로 들어가가지고 공모가에만 받는다면 까일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위쪽의 업사이드는 알 수 없는 진짜 콜옵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스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기관 투자가들도 스펙 시장을 지금 현재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부분, 여러분들께서 비상장 쪽에서 상장하는 루트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스펙이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엔 M&A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경우를 보여줄 수도 있어요. M&A는 열건 아니에요. 그냥 쉽게 생각하셔가지고 상장을 이끄는 M&A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근데 상장하는 방법으로 스펙은 M&A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꼭 기억하시고요. 요거는 좀 항상 좋은 것만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우리 스펙 2호 같은 경우는 좀 달랐어요. 자, 이렇게 움직이다가 상장 이제 뭐 합병 발표가 나오는 것처럼 갑자기 들썩들썩하죠. 이렇게 해서 쭉쭉쭉 가다가 갑자기 쭉 올라가면서 뭐지 그랬는데 이제 거래 정지가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때 거래 정지가 들어갔을 때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큐브 엔터테인먼트, 그 호미닛이 있는 엔터테인먼트사인데요. 거기랑 합병을 발표했어요. 근데 합병 비율이 너무 안 좋았어요. 왜냐면 올해 상반기에 세월호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쪽은 생각해보세요. 사회 분위기가 그런데 어떻게 춤추고 노래합니까? 엔터테인먼트는 엄청나게 실적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합병이 부결나서 정확히는 철회했습니다. 자진 철회해가지고 이렇게 급락. 다시금 그 레벨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가 다시 또 붙인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합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큐브랑. 지켜봐야 되겠죠. 이 차트 보시고 이게 뭔지 아시는 분들은 주식 좀 하시는 분이에요. 이 종목이 지금 이게 좀 전의 차트인데요. 요 기준으로 해가지고 5월달까지, 올해 5월달까지 어떤 대형주의 주가 흐름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들도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돼요. 이게 다음 차트예요. 다음에 주봉 차트를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자 보세요. 이게 5월달 카카오랑 합병을 발표하기 직전까지의 주봉이고요. 카카오랑 합병을 발표한 이후의 움직임이 이렇습니다. 파워풀하죠. 카카오가 그만큼 큰데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금요일날 실적 나왔어요. 카카오 실적 나온 거 아시는 분 여기. 관심은 그래도 카카오는 좀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금요일날 카카오 실적이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300억 나왔어요. 분기시 영업이익이. 그래서 저는 주위에서 야 공개나 빠진 거 아니야? 잘 생각해보세요. 영업이익 300억이에요. 당기순이익 100% 다 간다고 가정을 해도 곱하기 4하면 얼마죠? 1200억이죠. 다음 카카오 지금 시총이 얼마죠? 대충 8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그 이후로 다시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예. 이게 이제는 성장 부분에 대한 게 아니라 이제는 실적이 받쳐줘야 되는 시기에 왔어요. 다음 카카오가. 시가총액이 1천억일 때하고 1조일 때하고 10조일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적어도 5조 이상의 그러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면 네이버나 카카오는 실적이 받쳐지지 못하면 지금 주가 수준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성장성 가지고는 설명될 수 없는 시가총액이에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M&A 쪽 관련돼 가지고 최근 동향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M&A가 각광을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금리가 너무 낮아요. 쉽게 생각해서 성장이 안 나오고요. 금리가 낮고 성장이 안 나온다라는 것 자체는 결국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성장을 하는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쉽게 생각하면 제약사들의 최근 이 전략 부분 쪽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이자라든지 뭐 로슈라든지 머크와 같은 제약사들이 사내에 기술개발 랩을 거의 없애고 셧다운하고 있어요. 미국은 좀 있는데요. 유럽 같은 데에 있었던 랩들을 다 지금 연구원들 해고하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 전략이 좀 바뀌어서 임상 1상이나 2상에서 괜찮은 리포트로 FDA를 통과한 애들을 아예 사요. 훨씬 더 비싸게.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얘네들도 이제는 좀 더 효율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무슨 얘기냐? 랩에서 연구하는 거는 뭐 화이자의 비아그라처럼 정말 대박인, 정말 신분 상승을 해줄 만한 대박 블록버스터가 나올 수도 있지만 확률이 가면 갈수록 적어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100억 불을 투자한다면 차라리 결성물은 임상 1상, 2상 이후의 기술들을 사서 그거를 자기네 파이프라인에 올려서
조금 더 가다듬는 것으로 인상 상상을 뚫어서 시판으로 가는 게 확률적으로 훨씬 더 나은 게임이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제약사뿐만이 아니라 글로벌리 비슷해요. 다. 제가 보기에는. 그만큼 M&A에 대한 니즈는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가 왼쪽이 일본에서의 차트인데요. 검정색 선이 일본의 정책금리예요. 그리고 파란색 선은 일본의 대형주의 퍼포먼스와 중소형주의 퍼포먼스를 비교한 상대 수익률 그래프입니다. 이 파란색 선이 올라간다는 것은 대형주가 그 기간 동안에 중소형주보다 주가 수익률이 좋았다는 거고요. 떨어진다는 것은 중소형주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제로금리로 진입하기 전까지 금리를 확 내릴 때에는 이 금리 인하의 단물을 대형주가 다 빨아먹었어요. 일본도. 그런데 일단 제로금리가 2000년 이후에 쭉 유지가 되는 이 시점에서는 중소형주의 퍼포먼스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우리나라도 저 국면이 지금 시작됐다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주식을 하는 일반적인 주식을 하는 그러한 매니저들도 완전히 재작년부터는 갈렸어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대형주 퍼포먼스가 좋은 분들, 좋은 회사들이 좀 갈렸었는데 이제는 다 죽었어요. 그냥 가치주, 온리, 중소형주 쪽에서 가치주에 포커스를 맞추신 분들만 그쪽 운용사들만 돈이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상대 수익률이 항상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저성장 부분 쪽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A 그리고 중소형주의 상대 강세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워낙 유명한 분들이어서 다 설명할 필요 없고요.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분이에요. 에릭 슈미트랑 같이 앉아있는 이분. 이분은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라드 코언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구글의 M&A 전략을 지금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근데 되게 젊죠. 24살 때 미 국무부 정책기획팀에 들어갔대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미 외교협회 부선임연구원을 한 완전히 정책통인데요. 구글에서 데리고 갔어요. 샌드버그도 사실 정책 쪽인데 페이스북에서 구글에서 물론 발탁돼서 페이스북으로 갔죠. 미국은 이렇게 스마트한 사람들이 정치 쪽에 되게 많이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지금은 이 제라드 코언이 구글 아이디어 소장이에요. 구글은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정말로 M&A를 밥 먹듯이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머리에서 그게 나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일괄된 흐름이 있어요. 좀 더 크게 보면 가까이서 보면 중구난방인데 위성도 샀다가 엔터테인먼트도 했다가 정신없는데 조금 한 걸음 멀리서 보면 구글의 M&A 아이디어는 좀 일관성이 있어요. 이쪽 부분은 넘어갈게요. 시간 관계상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애플의 주가예요. 지금 보시는 게 먼슬리로 1994년부터 현재까지 20년 동안의 애플의 주가입니다. 대단하죠.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지금도 올라가고 있어요. 아이폰 6 나오면서 지금도 퍼포먼스가 좋은데요. 693조예요. 시가총액. 상반기에 산 부분이에요. 얘네가 상반기에 산 것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비트 일렉트로닉스라고 이게 5월 달에 산 건데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박태환 헤드폰을 만드는 박태환 선수가 가끔씩 쓰고 다니는 헤드폰을 만드는 회사인데 중요한 것은 헤드폰이 아니고 액세서리를 번들 이어폰을 좋은 거 껴주려고 이거를 30억 불이나 좀 인수를 했을까요? 그게 아니고요. 뮤직 스트리밍이 핵심이에요. 실시간 뮤직 스트리밍은 최근에 삼성의 밀키 뮤직 때문에도 되게 한번 시끄러웠었죠. 뮤직 스트리밍이 결국 얘네가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는 시장이고 최근에 아이튠스의 매출 부분 쪽이 계속적으로 둔화되는 것도 이제는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듣는 시장이 아니에요. 무제한 데이트인데 누가 다 다운로드 받아요? 다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계속적으로 투자가 일어나고 있어요. 요즘에는 어떤 것까지 인수했냐면 애플이 알고리즘, 추천 알고리즘, 뮤직 추천 알고리즘을 제공해주는 회사까지 인수를 했어요. 저는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애플 쪽에서 뮤직 인더스트리를 지금 공략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도 비슷한 그 회사가 있습니다. 그
비츠 패킹 컴퍼니라고요. 지금 앱은 비츠라는 앱으로 나와 있어요. 그냥 안드로이드나 그 애플 그 스토어에서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 회사도 마찬가지 스킴이에요. 스트리밍 서비스고 라디오 채널에서 계속적으로 추천을 해줘요. 근데 1분 미리 듣기 이런 게 아니라 끝까지 다 들려줘요. 광고를 이용해서 끝까지 다 들려주는 거를 커버하고 있는데, 얘네가 그 YG 엔터테인먼트는 최근 투자를 받았죠. 그래가지고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그러한 회사인데, 얘네도 마찬가지로 미국과 같이 이러한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추천 알고리즘 로직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안에 부분까지 다 들여다보지는 않았는데, 이게 가장 빅샷이었고, 애플은 이러한 비치 일렉트로닉스의 실시간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 부분 쪽에 포커스를 맞췄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시간 관계상 스킵할게요. 2010년 이후에 1억 불 이상 쏜 것들인데요. 이거는 스킵할게요. 구글이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구글의 월봉이에요. 역시 얘도 계속 올랐네요. 2004년에 상장했어요. 구글은 2014년이니까 딱 10년 됐네요. 2004년 8월 달에 상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총은 400조예요. 구글이 재밌는 게 시총 400조짜리 기업인데 세르게이 브린하고 레리 페이지가 지분율 기준으로 의결권을 몇 프로 가지고 계신지 아세요? 모르시죠? 저도 스터디를 하면서 얼마 전에 알았어요. 50%가 넘어요. 야, 말이 되냐? 기업 공개한 저런 대기업이 무슨 50%가 넘냐? 4월 2일 날 이 스마트한 사람들이 뭘 했냐면 기업 분할을 했어요. 아니, 그 주식 분할을 했어요. 가만 보시면 클래스가 3개가 있어요. 구글은 주식이. 이거 참고 한번 해보시면 재밌어요. 구글 A주가 있고 B주가 있고 C주가 있어요. 그리고 상장은 A주와 C주만 됐어요. B주는 상장이 안 됐어요. A주는 0.1주의 의결권이 있어요. C주는 의결권이 없어요. 일종의 우리나라의 우선주 같은 거예요. B주는 한 주당 한 주의 의결권이 있습니다.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는 B주를 엄청 가지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러한 스킴으로 찍는 거가 소액 주주들 권리를 침해했다라는 소송이 되게 이슈가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끌었는데, 올해 초에 그 부분이 다 해결이 되면서 4월 2일 날 스탁 스플릿을 했어요.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셨을 그 워렌 버펫의 버크셔 해서웨이도 이러한 스탁 스플릿이 있어요. 스킴이. 미국은 종종 이러한 스킴을 쓰는데요. 이런 거는 사실 지금은 너무 먼 얘기실 수도 있지만 경영자들의 절대 지분율을 보호하는 동시에 기업 공개 시장의 펀딩을 이용하려는 아주 요소라고 생각이 들고요. 400조가 넘는 구글이 그러한 것 때문에 레리 페이지와 이 창업가들의 절대 지분율이 50%가 넘는다는 건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상당히 인사이트를 주는 사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반기에 구글이 인수한 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10개인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또 이만큼이 또 있어요. 그리고 1억 불 이상 쏜 게 2010년 이후에 이렇게 많아요. 구글은. 근데 지금 잠깐 앞에서 보여드리면 구글이 제일 많이 돈을 들인 거는 올해 32억 불을 주고 네스트랩이라는 거 샀는데, 얘네가 홈 오토메이션이에요. 그 밖에서 뭐 전화로 자기네 가스불 잠그고 뭐 전기 켜고 지금 누구 나와 있는지 뭐 이런 부분부터 해서, 최근에는 또 뭐 영화관에서 광고도 많이 나오던데 뭐 웹캠으로 이렇게 자기 강아지랑 얘기하는 광고도 나오죠. 다 마찬가지의 홈 오토메이션의 일정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스트랩이라는 회사가 그걸 하는 애들인데 그걸 32억 불을 주고 구글이 샀어요. 삼성전자 바로 또 따라 합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넘어가고요. 시간이 별로 많지가 않네요. 페이스북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역시 이것도 되게 그 최신 데이터 업데이트가 된 자료를 보고 계십니다. 3분기까지 다 업데이트가 된 페이스북의 실적이에요. 근데 뭐 숫자 레브뉴를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먼슬리 액티브 유저만 보여드릴게요. 페이스북 먼슬리 액티브 유저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셨어요? 본인께서 생각하셨었던 숫자랑 좀 다를 거예요. 13억 5천만 명이에요. 3분기 기준으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죠.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부분의 성장이 되게 두드러지고 있어요. 이 부분이 아시아거든요. 페이스북은 미국 거잖아요. 미국하고 유럽에서 사용하는 게 미국은 2억, 유럽은 3억 명이 안 돼요. 근데 아시아가 4억 2천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레스트 오브 월드가 4억 2천만 명이고요. 그럼 결국은 뭐냐? 서방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페이스북을 서방이 아닌 그 외에 아시아와 제3세계에서 사용하는 게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입견하고 좀 다를 겁니다. 이 내용 자체는. 그래서 페이스북이 되게 아시아한테 집중적인 공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커버그가 칭화대 가가지고 중국어로 Q&A를 했을까요?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거죠. 모바일 데일리 액티브 유저예요. 이거. 모바일 상에서 지금 3분기 기준으로 7억 명이 넘어요. 핸드폰에서 접속하는 데일리 액티브 유저가 쉽게 생각해서 7억 명이 넘어요. 페이스북. 모바일 상에서 먼슬리 액티브 유저는 11억 명이 넘습니다. 이 데이터는 페이스북이 지난주에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마침 오늘을 위해서 실적 발표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데이터를 제가 인용해가지고 만들었는데요. 예,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써요. 데일리 액티브 유저인데요. 사실 여기에서는 제가 데일리 액티브 유저를 해상스럽게 보여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요 밑에 부분이요. 스티키브니스 팩터라는 게 있어요. 뭐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특히 게임 같은 개발자분들은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건데요. 어떤 플랫폼이 스티키브니스 팩터가 높으면 높을수록 게임 같은 이런 그 서비스를 올리는 데에서는 최고라는 거죠. 카카오나 페이스북이나 마찬가지로 플랫폼이잖아요. 비즈니스가. 스티키브니스 팩터의 산식은 쉽게 생각하시면 데일리 액티브 유저가 분자고요. 먼슬리 액티브 유저가 분모예요. 그래서 먼슬리, 데일리, 분자가 데일리, 먼슬리가 분모로 해서 소위 얘기해서 한 20%가 넘으면 되게 높은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건 제가 확인한 건 아니고요. 게임 쪽의 종사자분들한테 물어서 확인한 내용인데요. 근데 지금 페이스북의 스티키브니스 팩터는 2012년도 3분기에 58%였어요 이미. 그리고 이게 계속 올라가요. 분기별로 58, 59, 60, 61 계속 올라가서 제일 최근이 64%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아까 이제 모바일 보여드렸잖아요. 그냥 스티키브니스 팩터도 말도 안 되게 높은 수치고 계속 성장하는데 제가 모바일을 굵은 선으로 표시했거든요. 모바일 성장 속도는 더 빠르죠. 올라오는 속도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선 핸드폰이나 패드,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쨌든 페이스북을 한번 하면 페이스북에서 잘 안 나간다는 거예요. 계속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그거예요. 그만큼 강력한 플랫폼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광고를 올리고 서비스를 올리고 싶어 하는 거겠죠. 주가입니다. 사실 상장 직후에는 고평가 논란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조정을 일부 받기도 했어요. 지금 주봉인데요. 하지만 상장 시 가격은 이미 돌파했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을 보이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페이스북의 주가를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이러한 페이스북이 상반기에 뭘 인수했냐? 와치앱이 제일 많이 썼는데요. 무려 190억 불을 줬어요. 자, 시총이 229조인데요. 190억 불이면 22조 정도 나와요. 자기 시총의 10분의 1, 10%를 단일건 하나의 M&A에 몰빵합니다. 되게 과감하죠. 근데 그럴 만한 게 아시겠지만 와치앱은 글로벌 넘버원 인스턴트 메신저예요. 페이스북의 목적은 뭐예요? 지금도 충분히 높은 저 스티키브니스 팩터를 더 올리겠다는 거죠. 계속 내 안에 머무르고 심지어는 페이스북을 안 쓰는 사람들 중에서도 와치앱을 쓴다면 그 안에서 머무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확실한 그러한 M&A를 하고 있고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자기 시가총액의 10%를 단일 기업에 쌌다라는 부분 자체가 아 분명하구나 얘네는 생각하는 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삼성전자의 주가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에요. 그나마 최근 며칠 동안 좀 올라와줘서 보실만 한 거예요. 이때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가지고 있었는데
PBR로 1배가 110만 원이거든요. 뭐 쉽게 생각하면 PBR을 좀 풀었으면은요, 삼성전자 자기 자본 가치만 했다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자기 자본 가치만 했다는 거예요. 얘네가 현금만 80조가 있는데요. 네. 근데 이때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좀 올라왔어요. 그래도 186조밖에 안 돼요. 아까 페이스북이 200조가 넘었는데 삼성전자는 186조밖에 안 돼요. 제가 검색을 똑같은 기준으로 넣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성의 없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표를 만들 정도가 안 됐어요. 예, 근데 이게 올해만 한 그것도 아니에요. 2010년부터 넣었어요, 제가. 표를 만들 게 안 됐어요. 건수가 너무 적어서. 그래서 좀 굵은 글씨로 잘 보이게 썼습니다. 메디슨 아시죠? 예. 그랜디스, 엠스팟, 엠벨로, 그 다음에 뉴로로지카를 하는데, 사실 메디슨 빼놓고 나머지 애들, 요 그랜디스는 메모리 디벨로퍼, D램의 차세대인 M램이라고 또 있대요. 그러한 D램 쪽 반도체 쪽의 선행적인 R&D 회사고요. 그 다음에 엠스팟은 뮤직 서비스, 밀키 뮤직에 이 엠스팟의 기능이 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엠벨로는 역시 마찬가지로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여기에 스토리지는 이 SSD와 같은 하드웨어 스토리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뉴로로지카는 역시 CT 스캐너, 메디슨이나 뉴로로지카 같이 이런 의료 장비 쪽에 삼성전자 계속적으로 좀 관심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위에 것들보다도 제일 많이 쓴 거는 그나마 2억 불을 쏜 스마트싱이에요. 이건 올해 인수한 건데요. 스마트싱이 뭐하느냐? 아까 구글 따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스트랩이랑 똑같아요. 홈 오토메이션이고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렇게 떠요. 그래서 자기 핸드폰에서 이렇게 접속해서 이렇게 자기 집에 있는 IP 어드레스랑 연결되어 있는 기능들을 다 조정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홈페이지 내용인데요. 뭐 거실에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연결이 돼서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겠죠. 그나마 스마트싱스는 좀 돈을 썼어요. 하지만 아까도 보셨지만 경쟁사들에 비해서 삼성전자의 M&A 쪽은 여전히 좀 부진해요. 물론 이제 뭐 이건희 회장님이 지금 저런 상태인 것도 영향이 없진 않아 있겠지만, 그런데 삼성전자도 어쩔 수 없이 이제는 M&A 쪽에 공격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장의 모멘텀을 옛날처럼 그냥 초기 기술 투자부터 계속 모든 것을 자기네 자체 내에서 100% 다 소화하려고 한다면 경쟁에서 너무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빨리빨리 가져가야죠. 가져가면 하려면. 알리바바가요, 저 올라올 때 이게 사실 버블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뭐 지금도 저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좀 이슈가 있습니다만, 근데 올라온 다음에 주가가 저래요. 오늘 블룸버그에서 제가 프린트한 거거든요. 알리바바 올라온 다음에 주가가 오히려 상승하고 있어요. 알리바바가 아마존 시총의 2배예요. 이제. 중국이 그만큼 무서운 거고요. 제 생각에는 알리바바를 왜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냐면, 조만간 삼성전자, 뭐 페이스북 이런 애들 제끼고 알리바바가 제일 큰 손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뭐 텐센트 애들 꽂는 거 보면은 모바일 쪽에다 걸리면 100억이잖아요, 그냥. 뭐 그런 농담을 했었거든요. 지나가다가 어깨만 쳐도 50억 줄 것 같다고. 그쪽 게임이라고 한다면 너무 돈을 막 써요. 아이고, 너 폄하하는 건 아닌데요. 그만큼 우리나라 쪽이 상대적으로 지금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게임 잘 만든다라는 거 옛날 얘기예요. 이제는 텐센트 애들이 다 찍어버리는데요. 뭐. 그러면 알리바바 같이 이렇게 미국에서 상장해가지고 저렇게 큰 돈을 땡긴 애들은 저 돈을 가지고 뭘 할까요? 또 M&A 해요. 결국은 그러한 선순환으로 계속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바뀌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장애시장은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SDS를 얘기 안 하고는 안 될 테니까요. 삼성 SDS를 제가 이때에 14만 5천 원의 제안을 받았어요. 2014년 4월달이었습니다. 14만 5천 원의 제안이 왔는데 그때 50만 주를 누가 팔고 싶다고 했어요. 그때는 물론 상장 발표하기 전이에요. 누구 거냐 얘기 많았는데 아무튼 저희 쪽에서는 안 된다. 상장 불확실성이 있어가지고 SDS는 검토할 수 없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관 투자가들은 다 못 샀어요. 그럼 저건 다
대우증권 신탁에서 고액 자산가들이 가져가셨어요. 50만 원. 다 소화됐어요. 네, 많이 사신 분 중에서 유명한 분들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뭐 그래도 뭐 이번에 올라올 때 보니까 역시 이학수 부회장님이 제일 많더구만요. 보니까 압도적이던데요. 이 김인주 사장하고 이학수 부회장이 각각 260만 주씩 있었고 2010년에 지금 500만 주 정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게 장외시장에서의 가장 핫딜이었어요. 왜냐면 이 직후에 딱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발표해버렸어요. 갑자기 상장한다고. 그래서 이때 14만 5천 원에 사신 분들은 지금 표정 관리하고 있죠. 세금도 없어요. 상장에서 팔면 세금도 없습니다. 상장하기 전에 팔면은 이 캐피탈 게인 텍스 20%를 내셔야 되는데 상장해서 팔면 장외에서 취득한 걸로 상장해서 팔면 세금이 없어요. 엄청난 거죠. 지금 이게 KOTC 최근에 가격 움직임인데요. 이게 38만 원이에요. 네. 지금 공모 진행 중이잖아요. 19만 원에 공모 진행했는데 사실 지난주 일주일 내내 저거 많이 받으려고 한 주라도 더 받으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희 같은 기관 투자가들. 뭐 잘 아시는 옐로우 모바일입니다. 옐로우 모바일은 이제는 그룹이 돼버린 것 같아요. 옐로우 모바일, 옐로우 디지털 마케팅, 옐로우 뭐 하도 많이 생겨가지고요. 저도 못 따라가고요. 펀딩을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14년 5월달에 거래 가치 한 2,600억에 펀딩을 했을 때 이때 대충 RCP에서 166억에 CB 100억 해가지고 한 266억 정도를 그것도 다 은행, 캐피탈, 저희 같은 증권사 이런 애들한테 받았거든요.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데 1조 밸류 얘기 나오고 있어요. 6개월 지났는데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상당히 파워풀한 것 같아요. 특히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께는 에쿼티 스왑으로 옐로우 모바일 주식 일정 부분 받으시면서 자기 거는 엑시트를 할 수 있고 그대로 자기 사업은 그대로 그 안에서 진행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거의 시장의 M&A의 형태 중에 하나 아니면 뭐 엑시, 자금 회수의 하나의 형태로서 자리를 잡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안티도 많아요. 앞서서 먼저 시작한 아무도 안 했었던 방식이기 때문에 비판 여론도 많고 안티도 많습니다. 분명히. 저도 옹호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시장이랑 소통 부분 같은 것은 아쉬운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처음 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알고는 계셔야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장외시장에서 또 했었던 것 중에서 규모가 컸었던 게 한 400억짜리 바디프렌드 딜인데요. 바디프렌드도 이제는 뭐 하도 광고가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죠. 추성훈 씨가 요즘에 많이 나오는 안마기인데 근데 이게 실적이 되게 성장이 되게 좀 빨리 나오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2013년도에 전체 785억이 매출을 했는데 올해 상반기에 벌써 760억이 매출을 했어요. 작년 거 하나를 올해 반기에 이미 다 냈어요. 성장세가 좀 빠릅니다. 그리고 지금 주관사 정하는 그런 과정이고 내년에 올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바디프렌드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거의 끝인데요. 지금 승인 완료된 기업들이에요. 얘네들은 허락은 다 받았고 타이밍만 회사가 선택하면 돼요. 제일모직? 제일모직 그러면 옛날 제일모직이 아닙니다. 에버랜드를 말씀드리는 거죠. 이제는 바뀌었죠. CS 윈드, 예, 골드만삭스가 가지고 있는 거를 팔기 위해서 다 풍력주인데 시장하고 최근엔 트렌드도 안 맞는데도 억지로 내놓는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예, SKC, 코오롱, PI, 대륜 ENS 여러 가지 이게 쭉 나와 있는데요. 그냥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제일모직은 날짜도 정해졌어요. 12월 14일 날 상장합니다. 삼성전자의 최고 지주사가 드디어 상장한다라는 것 때문에 기관 투자가들은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심사 중인 것들이에요. 얘네는 아직 결과는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 현재 열심히 검토를 받고 있는데 NS쇼핑, 아스트는 비행기 동체 만드는 애들인데 기술성 평가를 통과한 최초의 비바이오 기업이에요. 기술 평가가 항상 바이오 관련주 애들이 통과하는 거였는데 얘네는 바이오 관련주가 아닌데 기술성 평가를 통과했어요. 보잉에다가 비행기 동체 만들어가지고 납품하는 그런 항공 관련주입니다. 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월드는 아시죠? 변호인 만들었었던 제작사. 최근에 해무하고 패션왕 때문에 고전 좀 하고 있지만 아무튼 얘네도 지금
심사 청구 중이에요. 화책한테 중국 화책 미디어라는 데한테 300억 투자를 받아가지고 원래 통과했는데 다시 올리는 거예요. 투자를 받아버리는 바람에. 그 다음에 뭐 스펙들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KB 스펙 6호, 뭐 NH 스펙 2호, 하나 스펙 2호, KB 스펙 5호. 스펙만 여기 딱 봐도 지금 몇 개입니까? LIG 스펙, 뭐 하나 스펙 3호. 스펙이 지금 그렇게 많이 또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아까 이제 그러한 배경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제 거의 끝났는데요, 제 시간이. 예, 조금 오버했네요. 정리를 해본다면 최근 시장에서 좀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크게 본다면 IPO 시장이라든지 새로운 기업 공개하는 시장에서는 여전히 바이오 헬스케어 및 IT 소프트웨어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고, M&A 쪽에서는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지금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페이스북은 명확하게 자기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M&A를 가져가는 반면에 삼성전자가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알리바바의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중국이 오히려 이제는 큰 손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스펙 부분 쪽에서 연말 내년 초까지는 오히려 M&A보다도 우리나라 국내 시장의 IPO의 툴로서 스펙이 상당히 적극적인 활용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효진이었습니다.